안녕하세요. 저는 과도한 욕심으로 결국 파국을 맞이한 사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말 다들 아시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눈앞의 작은 이익도 탐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제 주변에도 딱 이런 과한 욕심으로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 정말 부모를 잘 만난 케이스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하셨던 아버진 탄탄하게 사업을 운영하셨고, 그 덕에 전 넉넉한 형편에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답니다. 아버진 사업을 하셨고, 엄만 집에서 가정주부로 저와 여동생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항상 저희에게 강조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과 나눔이었어요. 아버지 늘 남에게 베풀고 도울 줄 아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사 연매출의 몇 프로씩 연말이면 늘 기부를 하시기도 했고, 매해 회사 직원들과 같이 연탄 봉사를 가시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 자주 봉사를 가곤 했고요. 사실 연탄 봉사 가는 곳이 계단도 많고 힘든 지역들이 많다 보니 하루 종일 봉사를 하면 정말 지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지쳐하는 절 보며 아버지는 늘 환하게 웃으며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형준아, 지치니? 지치면 좀 앉아서 쉬어. 아버지가 할 테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안 힘들어요? 오늘도 계단을 몇 번이나 올라갔다 왔는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지? 근데 여길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 형준아, 사람 사는 거 다 다르지 않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어디서 태어나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 너도 지금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 알았지?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흰 항상 겸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면 자식이 물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진 제가 사회생활을 더 많이 다양하게 해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게 되었죠. 취직을 하면서 전 회사 근처로 독립을 해 나가 살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회사의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취직해 그동안 몇 년을 쭉 다녔던 회사였기 때문에 전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방황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네요. 평소에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그땐 정말 매일같이 술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는 제 자취방에 오셨던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며 말을 하신 적도 있었죠. 형준아, 너 그러다가 몸 상해. 당장 취업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쉬던가. 아님 운동을 하든지. 매일같이 그렇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하니? 엄마, 나 벌써 면접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 연락 오는 것도 죄다 연봉이 반토막에 괜찮은 곳엔 연락도 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나 능력이 없는 건가 싶어서 잠도 안 와, 엄마. 그렇다고 그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 지금껏 내내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럼 좀 쉬었다가 생각해. 아버지한테 엄마가 좀 얘기해 볼까? 아니야. 괜히 이런 거 얘기했다가 아버지 신경만 쓰시지. 됐어. 사실 아버지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했었어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버진 도움을 주기보단 제가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께서 집으로 호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버진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 요즘 다시 취업할 곳 알아보고 있다며? 잘 되고 있는 거냐?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아버지.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은 많은데 그 뒤로 통 소식은 없고 그래도 이력선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 이 아버지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마침 새 직원도 뽑으려고 했고 안 그래도 니들한테 한번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막내는 그냥 지금 하는 일 하겠다고 해서 말이다. 형준이 네가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 별로 내키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내키하지 않긴 부모 마음이 어떻게 그렇겠니? 다만 네가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길 원했던 것뿐이야. 어쨌든 괜찮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그렇게 전 아버지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왠지 벽을 두는 것 같고 저 또한 눈치를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눈치들도 제가 어떻게든 다 실력으로 극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직원들도 나중엔 정말 절 좋아해 주시고 오해를 했었다며 그렇게 사이도 풀면서 회사를 잘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집안도 비슷비슷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한 모습에 제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에 엄청나게 깐깐하고 하나하나 다 재고 따지는 거였어요. 형준 씨, 아까 웨딩샵은 좀 별로지 않아? 왜? 디자인도 괜찮던데 뭐가 별로였어? 아니, 샵 내부도 좀 지저분하고 정리도 잘 안 돼 있잖아. 그런 곳에 보관된 옷들이 제 컨디션이겠어? 분명 안 보이는 곳에 문제가 있겠지. 저긴 선택하지 말자. 이래서 다들 돈 더 주고 비싼 웨딩샵 가는가 봐. 하긴 우리가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지. 그냥 연애할 때 몰랐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여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되었죠. 저뿐 아니라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상황이 비슷하니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다른 점들이 더 잘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와는 결혼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물 건너가게 되고 나서부턴 사실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이 많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일에만 전념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제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이 여자는 저와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저보다 11살이나 어렸는데도 대화를 나눴을 때 저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항상 일에 치이며 살았어요. 주말에도 잘 쉬지 않았고 투자까지 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옆에서 보다 보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실은 여자친구 집안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모아두셨던 돈을 사기당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리셨어. 그 뒤로는 어렵게 살았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거야? 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드시거든. 동생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까 어쩔 수 없지. 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꿋꿋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가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든 제가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여자친구도 참 많이 당황스러워했는데 아무래도 당장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 결혼에 대해 엄청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상황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집안 상황부터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말을 했어요. 정말 나랑 결혼해도 괜찮겠어? 우리 집에선 사실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지금껏 가족들 챙기느라 내가 모은 돈도 없고, 진작에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미안하긴. 결혼은 그냥 하면 되지. 난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냥 수저 하나만 들고 온다고 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도 다들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예비 처가댁에 가고서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갔더니 진짜 허름한 빌라였거든요. 외관 페인트도 다 벗겨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예비 처가댁에 들어가니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절 엄청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어서 와요.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나 우리 희정이 엄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전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작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어머, 참 예의 바르기도 하지. 아,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얼른 와서 앉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거실로 향했더니 전 진짜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거실에 큰 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득 음식들이 이것저것 차려져 있었거든요. 와, 어머님, 이걸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아휴, 놀랐어요. 내가 간만에 요리 솜씨 좀 부려봤는데 일단 얼른 앉아요. 우리가 예비사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먼저 밥부터 먹고 얘기 나눠요.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정말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정말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그때부터 나의 김서방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희정이 잘 부탁하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희정이가 고생이 많았지만 우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우리 희정이만 행복하면 되네. 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나저나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말이야. 이런 건 좀 생각하고 있는가? 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모아둔 돈도 있고요. 결혼 준비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 아이, 우리 희정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만. 정말 고맙네, 고마워. 우리 딸 옆에서 이렇게 항상 든든하게 챙겨주면 참 좋을 것 같네.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예비 장인 장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겐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남동생들도 저에게 처음부터 매영매영하면서 잘 따랐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다녀오고서 바로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아내도 너무나 침착하게 얘기를 잘했고, 그래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인사를 마치고 예비 아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오니 저희 아버지가 절 슬쩍 부르시는 거였어요. 형준아,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으냐? 네, 여자친구가 정말 착해요. 집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집안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 심성이 좋아서 솔직히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 네가 좋다고 하니 우리야 반대할 건 없다지만 항상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하는 거 알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하러 가니까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고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상견례도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예비 장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선 힘내라면서 응원의 말도 해주시고 특히나 예비 아내를 집에 데려다 줄 때면 항상 예비 장모님이 나오셔선 제 손에 꼭 먹을 걸 쥐어주시곤 했어요. 김서방, 이거 가면서 먹어. 오늘 딸기가 엄청 싱싱해서 한 바구니 샀는데 맛있더라고. 우유랑 갈았으니까 가는 길에 먹으면서 가. 출출할 텐데. 여기까지 우리 딸 데려다 주고 고마워.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데려다 줘야죠. 잘 먹을게요, 어머님.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 전 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와 예비 아내를 부르시더니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형준이 말론 신혼집 대출 껴서 마련하려고 한다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금리도 그렇고 대출 이자 내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서 그냥 내가 신혼집을 좀 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네? 아버님께서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니 당연히 내가 힘을 써야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 하라는 뜻에서 해주는 거니까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보거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까지 마련을 했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전, 가구들을 준비해 신혼집을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수월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결혼식 전까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착한 아내, 거기다가 늘 절 반겨하시는 처가댁 식구들까지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딱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고 3일 뒤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처가댁이었어요. 양손 가득 처가댁 식구들에게 줄 선물들을 들고서 딱 들어갔더니 장인 장모는 제 손에 든 종이백에만 관심을 두고 전처럼 절 반겨주지 않더군요. 어머 세상에, 아니 어떻게 두 손 가득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 뭘 사왔나 봐볼까 그럼? 자네 그래도 센스는 좀 있겠지. 아, 해외여행 갔으면 그래도 좋은 물건들 좀 가지고 오지 않았을란가? 아유, 말해 뭐해. 잘 사는 집 아들인데 알아서 잘 골라서 왔겠지 뭐. 아이, 뭐하니 와서 앉어. 그렇게 좀 당황해하면서 거실로 향했는데 예전엔 그렇게 희왕찬란하게 차려져 있던 밥상이 그날따라 유독 단촐하더라고요. 그 넓은 밥상에 김치찌개 하나랑 계란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서 좀 당황해하니까 그래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장모가 웃으며 해명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내가 일이 바빠서 음식을 못했어. 들어보니까 비행기에서 저녁도 먹었던 것 같은데 다음엔 내가 제대로 차려줄게.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자고. 그래, 우린 원래 이렇게 먹어. 전엔 뭐 이 사람이 시간이 돼서 그렇게 차려줬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니까 자네도 차차 우리 집에 적응해야지.
그렇게 처가댁 식구들은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분위기에 맞춰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결혼하고서 첫인사인데 좀 신경을 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서 술을 한 잔, 두 잔씩 하다 보니까 자꾸 처가댁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장모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나저나 김서방, 아까 오면서 혹시 봤나? 네? 어떤 거요? 아니, 우리 집 앞쪽으로 아파트 새로 생기는 거 못 봤어? 아, 아까 공사하던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나 봐요. 그래, 뭐 대단지가 들어온다는데 그게 생기면 또 얼마나 비교될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우린 여기 누추한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긴 삐까뻔쩍 새 거라 더 보기 좋을 거 아니야. 전 갑자기 장모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장모의 말을 듣고 진짜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자네 거기 새로 지어 올라가면 25평짜리로 좀 우리한테 얻어주면 안 되겠는가? 찾아보니까 7억 정도밖에 안 하던데. 네? 제가 그 집을 얻어달라고요? 그래. 김서방 자네가 말이야. 자네 정도 능력이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래도 처가댁 이렇게 힘들게 살면 자네도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런 장모의 말에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옆에서 장인도 따라 웃으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지, 그렇지. 11살이나 차이 나는 어린 아내 얻었으니 알아서 처가댁에 잘해야지. 우리 땐 5살 차이만 나도 도둑놈이라고 했어. 근데 자넨 지금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가?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해줄 수 있지 뭐. 아이, 장인어른까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에이, 우린 농담 같은 거 안 해. 나도 저렇게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에 살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 그러면서 껄껄 웃기 시작하는데 전 솔직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처가댁 식구들이 마치 농담을 던지는 것처럼 허허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론 처남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두 처남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였어요. 다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뒀다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딱히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에이, 엄마 아빠, 그건 좀 그렇지. 한두 푼도 아니고. 가만 좀 있어봐. 우리가 일단 일을 해서 우리 능력으로 벌어서 사줄게. 매영, 매영네 회사 아버지 회사라고 있죠? 거기 자리 2개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희 취직하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매영 정도면 그 정도는 그냥 껌이잖아요. 솔직히 매영이 대표되면 뭐 우리도 한 자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한 자리뿐이냐? 지분도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그쵸, 매영? 솔직히 매영이 거의 그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도 꽂아놔야죠. 저희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 이럴 때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저희 이래봬도 일도 잘하고 매형 말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리만 딱 마련해 주시면 진짜 저희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일자리까지 욕을 하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장인 장모고 처남들이고 죄다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만 하고 요구하는데도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옆에서 아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 자리가 전 너무나 불편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래는 처가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저희 집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 건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전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얼른 자리를 파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더라고요.
전 처음에 처가댁 식구들 행동이 그랬으니 아내가 좀 민망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여보, 화났어? 아이, 괜찮아. 그냥 농담 삼아서 하시는 얘기일 거야. 나도 처음엔 당황했는데 이젠 괜찮아. 그러니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절 노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날카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황했다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그냥 일어나? 엄마 아빠한테 이미 하루 자고 간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어? 그럼 지금 우리 거기서 그냥 나왔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그래. 그리고 당신 좀 너무한다.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든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근데 결혼식 끝나니까 이렇게 태도가 확 달라져? 진짜 나 너무 서운해. 뭐? 뭐가 서운한데? 내가 무슨 태도가 달라져? 아니, 그렇잖아. 우리 집에서 좀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동생들 자리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집 힘든 거 알면서 결혼하자고 고집했던 거 당신 아니었어? 내가 지금껏 우리 집 먹여 살렸는데 날 데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전 아내의 그 말을 듣고서 진짜 황당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처가댁 집까지 사줘야 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마치 제가 당연하다는 듯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나게 부자인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아버지 덕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거 맞았지만 직원이라고 해도 몇십 명 정도인 작은 그런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처가댁 식구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걸 당연시할 수 있는지, 제가 여태껏 알았던 그 사람이 맞는지도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날 집에 가는 내내 저희 둘은 그때 이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원래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결혼식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는 거의 한 달을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전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서 갑자기 아내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우리 식구들만 생각했나 봐. 생각해보니까 당신 입장에선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있었고, 아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사과를 받아주고 저흰 다시 원래대로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저희 집에 자주 가서 진짜 며느리로서 정말 잘했습니다. 가면 저희 엄마가 뭘 시키지 않아도 쪼르르 부엌으로 가서 엄마를 도와주고, 아버지께는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살갑게 굴면서 집안 분위기를 참 좋게 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결혼하고서 사실 집에 잘 못 갔었는데, 제가 없을 때도 아내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엄마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걸 알고서 아내에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집에 갔다 왔다며? 혼자서 가면 좀 어색하고 그러지 않아? 엄마야 너무 좋았다고 하지만 당신 요 근래 들어서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괜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 아니야. 나도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어머님도 날 편하게 대하시고 그러실 거잖아. 고마워, 여보.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나 미처 몰랐어. 나도 앞으로 처가되게 잘할게. 진짜 잘할게. 정말? 당신 그럼 말만 그러지 말고 쉬는 날에 우리 집에 한번 같이 가자. 엄마랑 아빠도 당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전 아내가 저희 집에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냥 그때 내가 좀 예민했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도 처가댁 식구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쯤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로 해서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건강도 챙기면서 임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선 장모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신 적도 있었어요. 아휴, 자네 우리 딸 일 그만둬서 어떤가? 자넨 괜찮은가?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 일 그만뒀다고 하길래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네. 어머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아내랑 많이 상의해봤는데 아내가 임신에 대한 열의가 강해서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어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말은 했어도 자네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자네 생각해서 일 그만둔 것 같은데 자네 우리 딸 배신하면 안 되네. 우리 딸이 얼마나 큰 결심한 건지 알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땐 장모님이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솔직히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아내는 당시 그다지 임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임신을 해보겠다고 하니 고마운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쉬는 날에 처가댁에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사실 가서 그냥 하하호호 얘기만 나누고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중간중간 뭐 새 아파트 올라가는 얘기며 처남들 취직 준비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전처럼 저한테 아파트를 해달라느니 처남들 자리를 마련해달라느니 이런 얘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딱 결혼한 지 넉 달째 되었을 때 그날은 처가댁에 갔더니 정말 오랜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일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이것까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네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오랜만에 요리 좀 해봤네. 매번 올 때마다 내가 일하느라 지쳐서 제대로 밥도 못 먹이고 보냈잖나. 오늘은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하루 자고 가게. 와, 이거 어머님 덕분에 저 오늘 살찌겠는데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다들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그때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올랐던 장모가 저에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장모의 얘기를 듣고 진짜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어요. 자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꾹꾹 참긴 했다만 자네 우리 딸 이렇게 데려가 놓고서 처갓집 홀대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홀대라뇨? 어머님,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은 매번 자네 집에 가서 애교 부리면서 맞춰준다는데 자네는 어쩜 이렇게 처갓집 홀대하는가 이 말이야, 내 말은. 우리 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네 집 대 이어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자네 뭐 노력하는 거 하나 없지 않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굳이 오지 않아도 제대로 대접할 방법은 있지 뭐. 안 그래도 우리 이사를 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사는 것도 이제 좀 구질구질하고 들어보니까 자네 사는 집 근처에 30평대 아파트 하나 있던데 뭐 꼭 거길 사달라는 건 아니고 전셋집이라도 좀 얻어달라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어? 네? 전셋집을 제가 얻어달라고요? 그래. 7억밖에 안 하던데 자네도 나한테 점수 따놔야 내가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상도 차려주고 그러는 거지. 역시나 장모는 저에게 원하는 게 딱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내는 여태껏 자기가 진심으로 저희 집에 잘하고 싶어서 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속으론 다른 마음을 품고 갔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장모에게도 저희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다 했겠죠. 하다 안 되니 저한테 딸이 하는 거와 비교를 하면서 집을 얻어달라는 걸 듣게 되니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한테 자꾸 집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사는 집도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 제 능력으로 한 게 없었네요. 아직 혼인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쯤에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뭐?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꾸 제 능력 이러시는데 저 그만한 능력 없고요.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어떻게든 해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처갓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크게 싸우기 시작했죠. 전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 헤어져.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랑 못 살아. 그 대신 여기 신혼집 내 지분 나눠줘. 그래도 우리 부부니까 절반은 내 지분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결혼식 비용에 내가 보탠 거.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1억까지 해줘. 원래 이혼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야, 너 진짜 양심이 있냐? 이 집에 무슨 우리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갔어? 그리고 무슨 정신적 피해 보상? 네가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우리 집안 식구들 죄다 무시한 건 어쩔 건데? 솔직히 우리 엄마랑 아빠랑 동생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당신 알기나 해? 머리 싸매고 누워서 지금 일도 못 하시고 계셔.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서 무서우시대. 근데 내가 당신이랑 정이 있어서 내 정신적 피해 보상만 청구하는 거니까 긴 말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돈만 받고 끝내자고. 깔끔하게? 야, 됐고 법대로 해, 법대로. 알았어? 내가 그래도 그간 있었던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법대로 해. 그렇게 결국 저흰 결혼하고서 5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전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해온 대로만 깔끔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여자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법대로 해결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저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사람들 아주 호구 잡았다 생각했나 보네요. 이거 진짜 웃기는 집안이네. 이 집안은 김영준 씨 제대로 한번 뜯어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게 변호사에게 들으니 참 지금껏 내가 무슨 희망을 갖고 이 사람들을 참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법대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소장을 청구하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그리고선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줄 알았어요. 나 임신했어. 와,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임신이라뇨? 진짜 다른 때였다면 당연히 너무 기쁘고 눈물까지 흘릴 일이었겠지만 전 진짜 하늘이 절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전 일단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같이 가서 확인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산부인과 무슨 같이 가. 일하면서 언제 나랑 가려고. 됐어. 내가 알아서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나 임신했는데 소장 보낸 거 계속 할 거야? 딱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임신할 수도 있겠죠. 저희도 5달 동안 그래도 잘 지내왔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임신을 했으니 바로 소송은 어쩔 거냐는 말이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같이 병원에 가자는 것도 자꾸만 피하고 그렇다고 임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무언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니 자꾸만 제 의심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전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당신 진짜 뭐야?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주변에 물어보니까 임신하면 확인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면 뭐 산모수적 같은 거 준다고 하던데, 그거라도 보내줘. 뭐야? 당신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설마 임신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을까 봐?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당신이랑 나랑 거의 끝을 봤는데 소송도 당신 임신 확인되면 그때 취하할게. 그러니까 임신 확인증을 보내주던지 아니면 산모 수첩을 보여주던지, 그것도 힘들면 당신 진료받는 병원이라도 알려줘. 당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어떻게 임신한 아내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사이가 좋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 당신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랑 헤어진 애 만회했던 사이인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올 일이야? 얼른 보여줘. 그렇게 집요하게 아내에게 추궁을 하니 그제서야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은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당신이 좀 마음을 돌릴 것 같아서 그랬어. 내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냉정하길래 나한테 소송까지 걸 줄을 몰랐어서 미안해. 어떻게, 어떻게 뻔뻔하게 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내가 지금껏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당신 다 알잖아. 근데 그걸 거짓말을 해?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말이 나온 거야. 정말 미안해. 됐어. 너랑은 이제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너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소송은 그대로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한 피해 보상? 그거 내가 청구한다고. 결국 그렇게 전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낸 집에서 쫓겨나 바로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정으로 쫓겨나자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었는지 처가 식구들도 돌아가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염치 없는 처가 식구들의 연락을 하나도 받지 않았죠. 냉정하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결국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혼이 판결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해주신 신혼집은 분할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끝나고서 전 신혼집을 전세로 내주고서 다시 본가로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가난이라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생길 수 있고 그게 꼭 개인의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가난을 무기로 남들에게 과도한 배려와 요구를 한다는 것, 그건 분명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선의를 선의로 보지 않고 당연시한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파탄으로 이어진 거였죠. 전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자료까지 지불하게 되었고 사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얻어보려고 했던 처가 식구들은 결국 사이마저 잃게 되었어요. 나중에 저와 이혼하고서 한참 뒤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바람에 딱 한 번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 아내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야, 나. 뭐야, 당신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냥 한 번쯤은 당신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가 벌 받나 봐. 당신은 내 상황 다 알면서도 받아준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모지게 굴어서 벌 받나 봐. 나 지금 투잡도 모자라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일하고 있어. 뭐? 그걸 왜 나한테 설명해?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이젠 관심 없어. 여보, 나 진짜 힘들어서 전화했어. 우리 식구들 날 돈줄로만 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지 아무도 몰라.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식구들 힘들까 봐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됐고, 앞으로는 다신 목소리 들을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전 아내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겪고서 저희 부모님은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동안 살갑게 잘했기 때문에 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 줄 꿈에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알려드리니 한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셨고 지금은 전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아버진 70대 초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젠 회사 일에 조금 손을 놓으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열정적으로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계시답니다. 형준아, 원래 사업할 땐 과감할 땐 과감해야 하고 소심할 땐 또 소심해야 하는 거야. 그 타이밍을 잘 알아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란다. 알지?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잘 들어. 알았어요, 아버지. 잘 알았으니까 오늘은 좀 가서 쉬세요. 매번 집에서 쉬시라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도 이젠 아버지 나오시면 다들 걱정해요. 알았다, 이 녀석아. 애비가 겉만 이렇게 늙었지. 속아는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내 더 늙기 전에 너한테 알려줄 건 다 알려주고 가야지. 이렇게 열정적인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전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회사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저 역시 어떻게든 평생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듯 저도 평생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려고요. 전 사실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안 해본 일은 하기도 전에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도 많고요. 거기다가 저도 아직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뭐든 배우려는 자세,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라고 생각해요.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아직도 열정적으로 회사 일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가 얼마이든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늦었겠지, 시기를 놓친 게 아닐까 고민하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르죠. 그게 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재능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뭐든 할 수 있다는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부족하다 싶었던 일들도 점점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거랍니다. 저 역시 이 생각을 믿고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는 더 밝고 활기차지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이 듬뿍 담긴 설렁탕집을 운영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설렁탕 참 좋아하죠? 저도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설렁탕이 사랑받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깊은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진심을 들인 만큼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사람 사는 인생도 설렁탕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얄팍한 잔재주나 잘난 척보단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성실히 걸어온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은 맛을 내는 법이죠. 제 인생도 과연 그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을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의 유년 시절 기억은 언제나 구수한 사골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동네 시장 어귀에 몇 평 남짓한 작은 가게를 얻어 솥단지 몇 개만 걸어놓고 설렁탕집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평생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설렁탕을 끓여 자식들을 먹이고 입혀가며 키웠죠.
저희 아버지도 결혼 전엔 타지 생활을 하다가 엄마를 만나 결혼하고 저희 남매를 낳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엄만 시어머니인 할머니와 성격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설렁탕집을 물려준 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나는 말이다. 이 가게를 누구한테 물려줄지 오래전부터 생각해봤다. 자식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국물에 진심인 사람한테 줄 생각이야. 그게 장사하는 사람의 도리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알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솥단지 먼저 들여다보고 손님들 얼굴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말이야. 그런 게 진짜로 주인이지. 난 그런 사람한테 이 솥단지를 맡기고 싶다. 모두 엄마가 타지로 시집와 할머니와 설렁탕 가게를 얼마나 열심히 꾸려나간 줄 알고 있기에 누구도 그런 할머니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본인보다 엄마가 훨씬 잘 해낼 거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이제 박 사장님이네, 우리 마누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시켜.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나가려면 내가 옆에서 부지런히 도와야지. 어머님 솜씨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어. 어머님, 오래오래 저랑 같이 가게를 지켜주세요. 저 혼자선 아직 많이 부족해요. 어머님 안 계시면 국물 간 보는 것도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엄만 겸손하게 대답하셨지만 역시나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훌륭히 가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동생도 학교 끝나면 매일 설렁탕 집으로 하교하는 게 일상이었죠. 소라야,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엄마 좀 도와줘. 김치 냉장고에서 열무김치 좀 꺼내오고 손님 상에 양념 떨어진 데 있나 한 번만 봐줄래? 아, 엄마, 나 방금 왔어요. 좀 기다려 봐요. 손 씻고 와서 확인할게요. 저는 늘 툴툴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아니까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팔을 썰고 마늘을 빻던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저도 설렁탕 말고 피자나 햄버거가 먹고 싶고 학교 후에 가게 일 대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었습니다. 사춘기 땐 교복에 밴 사골 국물 냄새도 싫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성인이 되면 이 지겨운 설렁탕 가게 벗어나 대도시로 나가고 말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엄마, 난 대학도 서울로 가고 결혼도 서울에서 할 거예요. 아이들 나오면 그 애들도 다 서울에서 키우고 제가 이렇게 고향을 탈출할 국리라고 있으면 어김없이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인서가, 넌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면서 넌 뭐? 아이, 서울에 가서 혼자 잘 살겠다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게 일이나 열심히 도와. 이 다음에 가게 물려받고 싶거든. 지금부터 부지런히 배워둬야 하니까. 아, 할머니, 저 설렁탕집 안 할 거예요. 전 도시 가서 멋지게 살 거라고요. 사골 국물 냄새 말고 향수 냄새만 폴폴 나게 살 거라고요. 할머니 태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꼭 나한테만 그러시더라. 어쩌다 할머니 잔소리에 대들은 날이면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나 행주를 들고 절 막 쫓아오기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를 피해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 엄마 뒤로 숨으면 그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었죠. 대순 운동하는 앤데 너랑 같어? 넌 누나가 돼선 이럴 때만 하나뿐인 남동생을 팔아먹지? 엄마, 할머니 좀 말려봐요. 할머니 괜히 나만 미워해. 아유, 둘 다 그만들 하세요. 너도 할머니한테 그러면 못 써.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하고 와서 밥이나 먹어. 엄만 제가 할머니한테 혼난 날이면 설렁탕 국물에 만두나 떡을 넣어 특별식을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자, 먹어봐. 이번에 맨날 먹던 거 말고 엄마가 우리 딸 맞춤으로 특별히 만든 요리니까 국물 따뜻할 때 얼른 한 입 해. 맛있긴 하네. 엄만 설렁탕이 그렇게 좋아요?
아빠는 엄마만 여기 데려다 놓고 밖에서 다른 일 하잖아요. 나 같았으면 진작에 도망갔을걸요?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내 새끼들이 여기 있는데. 엄만 여기가 좋아. 솥 앞에 서 있으면 마음까지 아주 따뜻해지는 것 같고. 네 할머니가 평소엔 엄격하셔도 얼마나 자상하게 요리법을 알려주시는 줄 아니? 엄만 정말로 가게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고단한 일상의 반복이고 국물 냄새를 종일 맡아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엄만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계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설렁탕과 서서히 친해져 가고 있었고요. 오늘은 엄마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설렁탕은 뼈만 오래 끓인다고 맛이 나는 게 아니야. 물을 얼마나 보충해주고 불 조절은 어떻게 하고 또 양념은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게 다 순서가 있어. 그 순서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맛이 안 나. 그냥 큰 솥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네요. 할머니 이걸 어떻게 몇십 년 동안 하셨대요? 진짜 대단하세요. 엄마도 그렇고요. 엄만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부터 설렁탕 맛내는 법이나 김치 담그는 법같이 맛을 내는 여러 가지 비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이유식 할 때부터 설렁탕을 먹어왔던지라 설렁탕 도사가 다 됐었는데 막상 직접 국물 맛을 내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딸, 음식은 다 정성이야. 맛이라는 건 손으로 잘 기억해야 돼. 머리로 이것저것 계산만 해선 절대 깊은 맛이 안 나지. 이 손으로 재료를 썰고 팔이 빠져라 국물도 저어보고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거야. 저는 엄마의 말에 처음엔 자신 없었지만 그 말을 곱씹으며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 저도 이제 국물 간 괜찮은데?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도시로의 탈출은 잠시 접어두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계속 엄마 할머니 곁에서 그 따뜻하고 정 많은 솥단지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가게는 오로지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딸, 엄마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와서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오늘따라 손님이 엄청 몰리네. 지금? 엄마, 나 친구들이랑 회사 면접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가요. 퇴수시켜요. 퇴수도 얼마 뒤에 시합 있다고 바쁘다더라고. 아휴, 이걸 어쩌니? 이럴 때 어머님이라도 계셨으면 좋으련만. 엄만 이렇게 종종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아마 할머니는 엄마에게 시어머니를 넘어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나 봐요. 하지만 엄마의 깊은 외로움을 알기엔 저는 그저 철없는 딸일 뿐이었습니다. 바쁜 엄마를 뒤로하고 전 대학을 졸업해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내심 제가 가게를 물려받았으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마음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몇 살 먹고 저도 결혼할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원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부모님도 모두 흡족해 하셨죠. 그래, 너희들 결혼하면 어디에 자리 잡을 생각이야? 너희들 회사가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잖니. 나도 그렇고 네 엄마도 그렇고 너희가 너무 먼 곳에 살진 않았으면 한다. 아버지,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도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쪽에 자리를 잡을까 해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엄마 가게 일을 더는 도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사를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솥단지 옆에 서서 음식을 하는 엄마와 인사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콕 찔리듯 아려왔습니다. 자주 와서 가게를 도울게요. 엄마도 이제 영업시간도 좀 줄이고 쉬는 날은 지켜가면서 일해요. 엄마 나이도 있고 이제 건강 생각도 하셔야죠. 하지만 고향에서 함께 살 때도 가게 일을 돕기가 쉽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타지로 나아 사니 그 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엄만 계속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늘 엄마가 걱정됐었어요. 지금은 이 엄마 걱정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생각부터 해.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 부대끼고 정붙이고 살아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저는 낯을 조금 가리는 편이라 이제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낯선 시댁 식구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우리 며느린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도 좋아. 요리하는 것마다 다 맛있네. 이게 다 사부인께 배운 요리들이라고? 네, 저희 할머니, 어머니 두 분 다 식당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배운 게 많아서 요리하는 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새언니, 저 이거 조금만 싸가면 안 돼요?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새언니 밥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진작에 다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우리 새언니 정말 최고. 남들은 시자 들어가면 다 어렵고 불편하다는데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일 편하고 든든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시숙님, 남편, 시누이 이렇게 삼남매였는데 남매가 모두 서로를 정말 살뜰히 챙기고 아주 우애가 깊은 가족이었어요. 시숙님은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하셨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하니 형님도 당연히 비슷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예상과 달리 형님은 제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동서, 동서 나온 대학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계속 까먹네. 그 뭐라고 했더라? 형님, 제 학교는 왜 자꾸 부르세요? 학교는 옛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미안. 내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 이름을 하나도 몰라서 그래. 동서가 이해해줘. 우선 이렇게 형님은 잘난 척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명문대를 나와 나름 잘 나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잘난 건 알겠지만 그걸 굳이 매번 티내고 대화 중에 슬쩍슬쩍 끼워 넣는 버릇이 문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랑은 어찌나 심한지 매번 만날 때마다 돈 자랑, 명품 자랑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형님, 차 바꾸셨나 봐요. 저번 차도 외제차 같았는데 새 차도 아주 멋있네요. 어머, 봤어? 아, 이번엔 힘들게 구한 차잖아. 난 국산찬 영 성에 안 차더라고. 내가 좀 까다롭잖아. 아이, 근데 동서차는 아직도 아반떼야? 뭐, 그 차도 나름 정겹긴 한데, 아이, 좀 지겹지 않아? 형님은 매번 제가 가진 것과 본인이 가진 걸 비교하며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전 사실 물건 살 때 실용성을 더 따지는 편이라 그냥 인터넷으로 사는 옷이나 가방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제 차도 오래 타긴 했지만 아직 멀쩡했고요. 이런 형님의 허세는 서로 아이를 낳고 나니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애가 벌써 영어로 자기 이름도 쓰고 알파벳 노래도 다 외운다니까. 역시 영어 유치원 보내길 잘했지 뭐. 유치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고 극찬을 하시더라고. 역시 조기 교육이 달라. 동서도 그런 싸구려 어린이집 말고 좀 더 차별화된 곳으로 보낼 생각 없어? 차별화요? 지금 저희 큰애 다니는 어린이집도 좋아요.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영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던데. 아유, 아무 말이라니. 분명 영어였어,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동서가 못 알아듣는 거겠지. 전 정말로 형님만 아니면 항상 시댁에 가는 게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형님과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다 보니 시댁 가는 게 슬슬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시어머니에게 할 수도 없으니 전 엄마 통화할 때마다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글쎄 우리 형님이 이번에 나더러 뭘 하는 줄 알아? 나한테 얼굴에 보톡스 좀 맞으래. 내가 자기보다 더 늙어 보인다면서. 아니, 그게 말이 돼? 형님이 나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우리 딸이 아직도 이렇게 어린애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딸,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너 질투. 아휴,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왜 그래?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 통화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털어놓는데 엄마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엄마를 살펴보라고 급하게 연락을 넣었죠. 누나, 나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에 왔어. 진통이 너무 심하셔서 응급으로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봐야 할 것 같대. 엄마가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엄마 아픈 지 조금 됐어. 넌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나 내일 당장 집으로 내려갈게. 엄마 옆에서 잘 챙겨드리고 있어. 저는 남동생에게 엄마를 맡기고도 계속 불안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대신해 가게를 맡고 계셨고 동생이 엄마 곁에 붙어 간호를 도우며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 첫 차로 고향으로 향했어요. 엄마, 몸 좀 괜찮아요? 전부터 많이 아팠다면서. 근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병원에 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너 이럴까봐 얘기 안 한 거야. 이렇게 엄마 걱정돼서 아이도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올까봐. 엄만 괜찮아. 아마 검사 결과에도 이상 없을걸. 엄만 괜찮은 척 큰 소리를 쳤지만 전 엄마가 낳은 자식인지라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걱정은 현실이 되어 저희 가족을 덮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만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엄마가 암이라니. 아버지, 저 남동생 모두 믿기지 않는 검사 결과에 한동안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암이야? 엄마는 아직도 설렁탕 몇 개씩이나 들고 다닐 정도로 건강한 사람인데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분명 잘못된 거야. 그치? 잘못됐어. 이거 완전히 뭐가 잘못 나온 거야. 우리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자. 엄마가 왜 암이야? 대체 왜? 조직 검사 받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지금 제일 속상할 사람은 바로 너희 엄마야. 그러니까 우리까지 이러면 안 돼. 엄마 마음 다치게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제일 단단해져야 할 때야. 알겠지? 아버지 말씀처럼 엄마 앞에선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수척해 보이는 엄마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해요. 내가 애 키우고 산다고 엄마를 챙기지도 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너무 미워요. 엄마, 제발 아프지 마요. 우리 아직도 같이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만 아이처럼 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엄만 항상 소라 네 덕분에 든든한데. 엄마 괜찮아.
아이,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무너지지 말고 씩씩하게 이겨내자. 어, 그 이후 엄만 정말로 씩씩하게 항암 치료와 수술을 버텨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사라져도 엄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더 밝은 표정으로 웃어주시곤 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가다간 금방 다시 가게에도 나갈 수 있겠지? 아휴, 일 안 하고 병원에만 있으려니까 몸이 아주 근질근질해 죽겠다, 얘. 딸, 엄마 수첩 하나만 사다 줄래? 어느 날인가 엄마가 수첩 하나를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무료한 병원 생활에 일기라도 쓰시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웬걸? 엄만 수첩 가득 평생 본인만의 설렁탕 비법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딸, 이건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사는 영업 비밀이야. 그러니까 너만 몰래 봐. 이거만 있으면 엄마 없이도 가게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엄마 없이 어떻게 가게를 열어요? 엄마가 없으면 그 가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 엄마 없으면 진짜 바로 그 가게 팔아버릴 거예요. 소라야, 그 가게는 네 할머니와 네 엄마가 평생 쓸고 닦으며 지켜온 자리야. 그런 소중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건 상상도 하기 싫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딸이 가게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엄만 자꾸 나약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했나요? 언제나 씩씩하던 엄마도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전엔 항상 가게를 진두지휘하던 엄마였는데 이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던 날이 많아졌죠. 소라야, 이거 엄마 욕심일까? 소라, 네가 가게를 이어준다면 엄만 하늘나라 가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꼭 설렁탕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 가게에 있으니까 네가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엄마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전 엄마가 설렁탕 얘기를 할 때마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설렁탕이 아니라 그보다 더 따뜻한 엄마의 품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럼 같이 해요. 우리 같이 가게 꾸려나가요. 엄마가 옆에서 레시피도 알려주고 계속 가르쳐 주셔야죠. 제발 나 혼자 두고 가겠다는 무서운 소린 하지도 마세요. 하지만 제 간절한 부탁과는 달리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엄마를 잠식해 나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설렁탕이나 제 이야기보단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죠.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이제 엄마를 떠나보낼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고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날이 마침 저희 결혼 8주년이었거든요. 장모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장모님 딸이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날이에요. 장모님 처음에 저보고 잘생겼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사위 얼굴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무렵 저희 엄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셨지만 남편이 너스레를 떨자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곤 더듬거리며 간신히 입을 떼셨죠. 잘생긴 우리 사위, 내 딸 잘 부탁하네. 우리 소라 계속 아끼고 사랑해줘. 장모님도 참, 그럼요. 제가 장인 장모님만큼이나 소라를 사랑하는걸요. 소라가 장모님 닮아서 엄청 예쁘잖아요.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절 부탁하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우리 엄마답고 또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부탁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죠. 엄만 저희 남매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위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그곳에선 부디 편안히 쉬어요. 그리고 가끔은 제 꿈에라도 꼭 와줘요. 벌써 보고 싶어서 어떡해. 우리 엄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저는 가족들 품에 안겨 눈물로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 엄마 사랑만 먹고 산 사람이라 그 사랑이 사라진 자리가 너무도 크고 텅 비어버렸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엔 병원 침대에 누워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적던 작은 수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사실 엄마가 위독해지시고 설렁탕 가게를 어떻게 하는지 가족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전 가게를 정리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라야, 네가 너무 부담되지만 않는다면 그 가게 네가 맡아보는 건 어떻겠니? 그 가게가 네 엄마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알지? 네 엄마 마지막까지도 가게 걱정을 했단다. 그것은 네 엄마의 삶이고 자존심이고 또 사랑이었지. 네가 싫다면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사라지는 게 마치 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아서 아빤 그게 너무 슬프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닿아있던 그 가게를 이젠 제가 지켜나가야겠다고 결심했죠. 그건 단지 장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삶을 이어가는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매번 어깨너머로만 보던 장사 일을 막상 제가 해나가려니 정말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우선 집을 이사해야 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절 잡아주었던 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평생 지켜온 가게라면 나도 함께 지키고 싶어. 혹시 힘들면 힘들다고 언제든지 말해.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곁에서 뭐든 도울게. 난 언제나 당신 편이고 장모님의 든든한 사위니까. 이렇게 절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전 또 한 번 용기를 냈답니다. 시댁 식구들도 역시나 절 응원해 주었고요. 아가, 혹시 일손 부족하면 말하렴. 내가 가서 설거지라도 할 테니까. 뭐 음식까지 못하겠지만 손님 접대도 자신 있어 나. 새언니, 제 팔뚝 보이죠? 이 정도 팔뚝이면 뚝배기 몇 개씩도 한꺼번에 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 일 시키세요. 언니 음식 솜씨면 맛집 되는 건 시간 문제일걸요? 심지어 저희 시아버진 설거지가 제일 힘들다면서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선물해 주신 거 있죠? 저희 시아버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셨거든요. 이렇게 저는 시댁의 응원을 한 몸에 받고 가게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절 응원해 주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긴 했었네요. 바로 저희 형님이었죠. 설렁탕? 아이, 식당 일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 아유, 난 못해. 음식도 설렁탕이 뭐야. 뭐 파스타 같은 양식도 아니고. 형님은 제가 설렁탕 가게를 맡은 이후로도 변함없이 제 앞에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예전에야 어른들끼리 하고 넘길 얘기라지만 이젠 아이들도 다 커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형님은 여전히 자아도취에 빠져 있더라고요. 나 이번에 팀장 단 거 들었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도 승진이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워낙 워커홀릭이잖아. 우리 애들도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우리 조카들은 괜찮나 모르겠네. 너희 엄마가 설렁탕집 한다고 학교에서 막 놀림받는 거 아니지? 아유, 큰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전 당장이라도 제 아이의 귀를 막고 싶었어요. 저런 못된 말 듣지 못하게요. 그런데 제 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의젓하게 대답하더군요. 저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데요? 전 저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저도 엄마같이 멋지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저희 아들 나이가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어린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가 어느새 듬직한 어른처럼 느껴졌답니다. 아, 그래? 너 큰엄마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혹시 너도 연예인 사인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이 큰엄마한테 말해. 우리 애 맨날 누구 사인해달라고 아주 난리야. 너도 사인 받고 싶지? 큰엄마가 광고회사 다녀서 연예인들 많이 보는데 하나 받아줄까? 형님은 제 아들에게 연예인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또다시 분위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애쓰더군요. 형님은 항상 모든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곤 했어요. 저는 이제 형님과 대화를 아예 포기해버렸지만 불의를 참지 않는 우리 시누인 매번 그런 형님과 싸우곤 했네요. 큰새 언니, 애 앞에서 말이 지나치네요. 사인으로 한심을 좀 사고 싶은 모양인데 요즘 애들도 눈치가 빨라서 똥인지 된장인지 다 구분하거든요. 뭐라고요? 똥? 된장? 그 말은 지금 내 말이 뭐 똥이라는 말이에요? 어쩜 교양 없게 그런 말을 해요? 교양이 없는 건 새언니겠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큰 새언니가 집에 올 때마다 1층에서부터 소리 나는 거 알아요? 현관문 열리기도 전에 누가 하는지 다 알 정도라니까요. 매번 직업이 어쩌니 차가 어떠니 옷은 또 어디서 샀니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다 피하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눈치 없긴. 신우이와 형님의 싸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날엔 아니 맏며느리가 음식은커녕 숟가락 하나 안 놓고 퍼질러서 TV나 보는 게 말이 돼요? 아 그럴 거면 그냥 집에 있지. 왜 여기까지 왔대요? 아, 뭐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생겼나? 왜요? 아가씨는 자랑할 게 없어서 샘나나 봐요. 이래서 싸우고 또 시부모님 생신 땐 아가씨 나이 몇인데 부모님 생신 용돈이 그게 뭐예요? 너무 적다.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작아서야 되겠어요? 큰 새언니야말로 우리 부모님 집에 와서 반찬 좀 그만 가져가요. 언니가 하도 가져가서 우리 엄마 쫄쫄 굶게 생겼다고요. 사람이 염치도 없네 정말. 이런 문제들로 싸워댔습니다. 어쩌다 형님과 제가 갈등이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셔서 마음은 참 든든했지만 형님 생각만 하면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전 연락도 없던 형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 동서, 나야. 나 동서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내가 동선의 가게 근처로 광고 촬영이 하나 잡혔지 뭐야. 알다시피 내가 팀장이라 책임질 사람들이 좀 많아. 우리 스탭들 미용팀, 촬영팀에서 한 50명 될 것 같은데 혹시 설렁탕 50인분 포장해 줄 수 있어?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 아, 형님. 근데 다른 설렁탕 집도 많을 텐데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전 형님이 절 싫어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무슨 그런 오해를 했어.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 동서내에서 시켜야지. 솔직히 시댁에 며느리가 둘 뿐인데 서로 너무 서먹했잖아. 그래도 내가 손윗사람이니까 동서한테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난 동서랑 잘 지내고 싶거든. 형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음식이 맛있다는 둥,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둥, 낯간지러운 소리를 잔뜩 해대더라고요. 알겠어요, 형님. 저도 최대한 신경 많이 써서 50인분 포장해 둘게요. 8시까지 준비하면 된다고요? 어, 내가 차로 가지러 갈 테니까 동선 포장만 잘해줘. 그럼 잘 부탁해. 아, 우리 스태프들 음식 받으면 바로 먹게 간도 미리 다 해주고.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광고회사 팀장이란 형님의 직책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 밑으로 직원들이 많을 테니까요. 저는 형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꼼꼼하고 넉넉하게 무려
설렁탕 50인분을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진땀을 빼며 설렁탕을 포장하고 나니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간신히 형님이 오신다는 시간에 맞춰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형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님은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형님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음식이 다 식을 것 같아서 슬슬 걱정이 됐죠. 그러던 그때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형님이었어요. 둥서,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 야간 작업이 취소됐대. 그래서 다들 야식은 못 먹겠대. 50인분 취소해줘. 미안. 다음에 연락할게. 형님은 이 와중에 크크 웃기까지 하며 약 올리듯이 메시지만 딱 한 통 보내왔더라고요.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로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처음엔 헛웃음이 나오다가 가게 산더미처럼 쌓인 설렁탕 50인분을 보자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미 포장도 해놨고 고명과 소금 간까지 한 상태라 다른 손님들에게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귀한 음식을 다 버리게 생긴 거였죠. 저는 황당하고 충격적이라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포장한 음식을 치울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던 그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둘째야, 너 혼자 뭐 하고 있어? 이 많은 포장은 또 뭐고? 어디서 단체 손님 예약이라도 들어온 거야? 어머님, 그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창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근처에 볼 일이 있던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놀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울먹거리며 형님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렸죠. 뭐라고? 큰애가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시키고 그냥 내뺐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건 가족이 아니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지. 어머님, 저 이렇게까지 심하게 노쇼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미리만 말씀해 주셨어도 이 음식들 다 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완전히 노발대발하시며 곧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곧장 시숙에게 전화를 돌렸죠. 문씨가, 애미다. 너 네 집사람 교육 좀 똑바로 시켜야겠다. 아니 글쎄 큰애가 둘째 며느리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나 많이 시키고 갑자기 취소했다잖니. 설마 이걸 장난이라고 친 거냐? 둘째가 혼자 이 많은 걸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지금 손이 떨려서 미치겠다 정말. 너 한 집안의 가장이면 집안 단속 똑바로 해. 아니면 내가 나서서 아주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시숙님은 평소엔 동네에서 알아주는 효자였습니다. 시숙님이 덩치도 크고 굉장히 남자다운 스타일인데 시부모님 말씀엔 언제나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했거든요. 그런 시숙님에게 시어머님이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시니 평소처럼 침착하던 시숙님도 몹시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급하게 절 바꿔달라 하셨는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사과를 하시더군요. 재수씨,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수씨 볼 면목이 없네요. 사실 제 집사람이 가족들 사이에서 자꾸 분란만 만드는 것 같아서 몇 번을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요.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시숙님이 계속 사과를 하시니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그 50인분의 포장 음식은 시어머님과 저 둘이서 겨우 이웃집과 단골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렸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댁으로 돌아가셔서 몸살까지 나셨대요. 시아버님도 당연히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아주 격노하셨죠. 내가 그동안 너희끼리 가끔 다투는 건 알고 있었다만 큰애가 이런 짓까지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엿먹이는 며느리는 있을 자격도 없다. 둘째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감히 그런 장난질을 쳐?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사람을 아주 가지고 놓은 거지. 시아버님은 그렇게 한참을 화를 내시더니 곧이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어, 김 대표, 나일세. 내가 전에 부탁한 건에 대해 긴히 할 말이 있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는 크게 화가 나신 시아버님이 형님에게 대체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광고회사의 팀장인 형님을 위해 친하게 지내던 대표님께 광고건을 부탁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회사에 광고를 맡겨보라고요. 그 광고가 나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라 형님이 아주 기세등등해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엔 저를 그렇게 깔보던 형님이 갑자기 저희 가게에 전화해 가족끼리 도와야지 하며 설렁탕을 시킨 이유도 결국엔 시아버지를 자기 등에 업었다고 생각해서 제 코를 눌러주려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형님의 태도에 완전히 실망하신 시아버님은 결국 그 광고건을 취소시켰다고 해요. 시숙님까지 나서서 그 광고건을 절대 주지 말라고 시아버님께 부탁드렸다네요. 저는 이 사실을 저희 가게까지 찾아온 시숙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 제가 정말 뭐라고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면목이 없네요. 아버지도 많이 화나셨고 결국 광고건도 직접 다 취소하셨어요.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렸고요. 이번 일은 제 아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절대 덮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라고요. 시숙님은 정말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제게 여러 번 사과하고 또 사과하셨습니다. 어쩜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형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지금 당장 음식값 다 지불할게. 아니, 음식값보다 2배는 더 입금할게. 그러니까 동서가 아버님이랑 내 남편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나 회사에도 계약 물 건너간 것 나 때문이라고 소문 다 났고 내 남편도 나만 보면 갈라서져 갈까 봐 집에도 못 가겠어. 형님은 수화기 너머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쿵 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하는 행동이 꼭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울면서 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 사과하는 방법부터 다시 배우셔야겠네요. 형님은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식값은 주신다니 받을게요. 원래 노쇼면 벌금까지 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아직은 가족이니까 50인분 값만 받을게요. 나머지를 형님이 저지른 일이니까 형님이 해결하시고요. 저도 음식 치우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아마 시아버님뿐 아니라 시숙님도 형님께 이혼까지 거론하며 크게 화를 내셨겠죠. 형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선 잘난 척쟁이지만 시숙님 앞에선 완전 현모양처였거든요. 결혼도 형님이 죽어라 쫓아다녀서 했다고 하니 혹여나 이혼당할까봐 겁을 잔뜩 먹었을 겁니다. 동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딱 한 번만 봐줘. 어? 나 어디 가서 이렇게 빌어본 적 처음이야. 우리 둘 다 그 집안 며느리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정말 1억이야? 그러니 이렇게 절박하게 제게 매달리는 것이겠죠. 그날 이후 형님은 다행히 이혼은 피하셨지만 시숙님과 완전 남남처럼 지내고 계세요. 가끔 형님이 시댁에 와도 이미 신용이 바닥인지라 누구도 형님에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댁에 온 신우이와 마주치는 날엔 서로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신우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표현이 맞겠지만요. 평소에 뻔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네. 왜요? 또 우리 엄마랑 둘째 선이 헛고생하게 하려고요?
이제 큰 새언니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아, 새언닌 매주 만든다고 또 콩만 잔뜩 시키고 잠수 타겠죠? 형님은 눈빛으론 신우이가 뚫릴 정도로 매섭게 째려보지만 아직은 시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있답니다. 신우인 그런 형님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왜요? 이제 와서 그렇게 째려보면 뭐가 달라져요? 예전엔 다들 큰 새언니한테 맞춰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가족을 그렇게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마 신우의 잡돌인 꽤 오래도록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디 형님도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고쳐먹고 이 기회를 계기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허세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형님도 언젠가 조금은 느끼게 되겠죠. 저 역시 형님 덕분에 다시 한번 느낀 게 많습니다. 요즘엔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가게로 나와 솥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몸이 따뜻해져서 차가웠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든답니다. 오래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셨을 할머니 엄마도 그런 마음이셨겠죠? 할머니,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저번에 할머니 때부터 가게 오시던 손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제 설렁탕에서도 제법 깊은 맛이 난다고요. 할머니도 엄마도 이 소단에 얼마나 많은 세월과 눈물을 녹여내셨겠어요. 저도 이제 조금은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지금 제 곁에 두 분이 계셨다면 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전 언젠가 다시 만날 할머니와 엄마를 생각하며 오늘도 따뜻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설렁탕을 끓여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제 가게에 친정아버지와 남동생도 자주 놀러 와요. 제가 가까이 사니까 좋으신가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이지만 너 다른 지역으로 시집 간다고 할 때 네 엄마가 엄청 서운해했어. 아마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다. 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나 의지하고 기대고 살았다. 아마 지금 하늘에서 우리 딸이 이렇게 이 가게를 이어서 운영하는 거 보면 네 엄마가 제일 좋아하고 있을 거야. 엄만 진짜 그러실 거야. 누나, 나 설렁탕 한 그릇 더 줘. 아, 이건 맨날 먹어도 맛있다니까. 으이그, 나 장사할 거 네가 다 먹고 갈래? 있어봐. 한 그릇 더 줄 테니까. 아버지도 더 드시고 가세요. 이 다음에 저희 아이도 커서 이 국물 맛을 보고 저를 추억해 줄까요? 이게 엄마의 손맛이었다며 좋아할지, 아니면 어린 날의 저처럼 치킨 피자가 더 맛있다고 투정 부릴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들이 언젠가 어른이 되어 삶이 고되고 지칠 때 이 설렁탕 한 그릇이 주는 따뜻함만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저는 더없이 기쁠 것 같거든요. 그 국물 안에 저와 엄마와 할머니의 세월이 녹아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맛있고 정성 가득한 설렁탕을 끓여 나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